다근자족과 다실현을 위한 미래 삶의 모델에 깊게 공감을 하면서 이 재단 측의 재능 기부를 요청해서 오늘 포럼에 사회를 맡겨줬습니다. 앞으로 든든한 사석이 없는 한 매월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것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3월 서빌리티 포럼 오늘 주제는요.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오늘 포럼이 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서 KBL 재단 이성훈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성훈 사무총장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L 재단의 사무총장을 맡은 최영호입니다. 봄이 돼서 그런지 오늘 사실은 저번부터 참석자가 절반 이하를 하면서 뭔가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좀 더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중하신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저희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굉장히 바쁘신 시간이신데 에너지 신설 발전에서 축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성훈 재단장님께 또한 에너지 신설 발전 외에도 흔쾌히 재능 기부를 약속해 주신 강민식 아나운서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준비해온 에너지 혁명 세상이 바뀐다의 에너지 다큐 프로그램이 오는 6월 2주차 정도에 KBS 1을 통해서 방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 KBS 1에서 도와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큐 제작은 KBS와 TV 유니온하고 산업정산자원부, 한국전력 그리고 저희가 주관해서 지금 다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촬영은 4회차 들어갔고요. 오늘 저희 KBS 재단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하여 작업자들과 자립이 가능한 창조경제 새로운 모델인 WG를 한쪽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는 아시아 개발연맹 매주단 15개국 중 각 55명의 각 국가의 공무원들께서 WG를 강행해 주시고 해당 국가를 포함해서 지금 많은 연락을 해오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메리카 그중 브라질, 우루과이를 관장하시는 분께서 한국에 오셔서 저희와 중남미 진출에 대해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선대지 3일 포럼은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맡으신 커뮤니티 솔라를 방문해 주실 차문환 대표께서는 사실 최근 하나큐쉘 분야가 태양광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전 세계 출장은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오늘 사실 좀 그 시간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앨런 머스크를 배설하라 하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수식어가 최근에 에너지 산업에서 따라붙는 앨런 머스크가 우리에게 또는 서비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고 어떠한 지향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들어봐야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 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자본 투자가들이 국내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 투자 알선이라고 합니다. 투자 의뢰를 진행해와서 혹시 저희와 관련되시는 기업들, 국내 투자가 필요하신 기업들이 있으면 재단에서 정권사들과는 전혀 차별적으로 투자를 알선해 주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본 재단에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참석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훈 사무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슈너대의 법제화가 에너지 신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이끌고 계신
이 지역의 전하진 의원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전하진 의원의 박수로 모여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이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예. 세 번째인데, 우리 제 그래도 이건 쉽게 되셨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좀 많이 해줬는데, 선거 때라서 그런가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크나큰 변화, 이것은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안 되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엔진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살게 됐습니다. 저 우리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자동차 학과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 자동차 학과에서 엔진을 연구하는 그런 학과에서는 앞으로 엔진이 없어지면 어디서 일을 할까? 이런 거 걱정해 볼 때가 됐습니다. 산업혁명이 엔진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03년. 그런데 이제 그 엔진이 자동차에서도 사라지고 또 발전소에서도 사라지고 모든 기관에서 사라지는 이런 형태의 문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반이상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인류가 거친 속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냐? 그렇다면 뭐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엔진을 대신하는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기술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청란 대표님이 계시는 하나픽셀 같은 경우도 태양광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계시고 또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또는 재생에너지가 ESS라는 그 에너지 전환 장치를 만나서 전혀 다른 형태, 분산되고 그 기존의 어떤 특별한 인프라 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1000km 길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태양광 패널을 길에다가 좀 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용인 휴게소에 지났는데요.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거기를 설치를 했더군요. 상당히 오랜 시간 전문가들께서 재생에너지를 써낸다고 주장을 했지만 우리 산업부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 메이저나 그런 전력 메이저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도 티핑포인트까지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리기후협약 회의에 참석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100조 시장을 만들었다. 50만 개 입장을 만들었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선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통령께서 저런 주장을 하실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계획과는 좀 동떨어진 한참 높은 목표치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산업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구영원 장관으로. 구영원 장관으로 장관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이 에너지 분야의 변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발전장으로 인식하는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제가 국회에서 4년 동안 어떻게 양수가 생기는 발전기고 ESS는 발전기가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아니면 한참 주장을 해도 전혀 열리지 않던 그런 산업부가 ESS를 발전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작년 불과 11월까지인가요? 특정 기준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팔 수 있는 소규모 판매가 가능한 프로슈머를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산업부에서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그래서 프로젝트를 양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또 했습니다. 또 학교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학교를 프로스모로 만들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미 한 1000여 개의 학교에 만들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기반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모든 근본적인 근본을 더 나아가서 아주 라이프 스타일까지 싹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세미나는 그런 새로운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 하에 그 위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 문명이 아닌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또 이것을 잘만 만든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복합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문명을 우리가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성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브라질에서 사람이 오고 멕시코에서 사람이 오고 아시아 개발을 해서 왔던 그 많은 관료들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의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어디서 만들 수 있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IP총회에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국회의원들 만났을 때 언제 이걸 할 수 있느냐 서빌리지라는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설치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금 청자들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장년층 일자리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원자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 북한하고의 급격한 통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북한을 우리가 급격히 안정화시켜야 될 때 서빌리지는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장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데 당장 드릴 게 없어요. 보다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지금 조정하고 창조해낼 재단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보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가능 빨리 연구단지 내지는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좀 해외 수출이라든가 또는 국내에서도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자신과 조금 땅덩어리 산다고 하지만 지방에 사실 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작업자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는데 가인층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도 이 두 분의 강연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잘 들으시고 또 앞으로도 재단을 통해서 많은 협력이 상호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이 서빌리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번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지금의 이런 어려움을 뚫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바랍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와 서빌리지에 상당한 애정을 보이고 계시는 전하실 의원의 축하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커뮤니티 솔라입니다. 강연자인 하나큐셀 첨단 대표께서는 하나케미칼 해외 영업팀과 기획실 솔라사업 개발팀을 거쳐서 한국 큐셀 USA 법인사를 연습하시는 등 하나큐셀이 세계 최고의 태양광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하나큐셀은 태양광 셀과 모듈 등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하나큐셀의 태양광 제품이 진출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해 주신 참가한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문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차문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차문환입니다. 저는 하나그룹에 한 30년 거의 전이네요.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그룹에 계속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 사회적 소개해 주셨듯이 하나케미칼에서 입사를 하고 있다가 저희 하나그룹이 이제 솔라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솔라에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 오자면은 이제 한국원들이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미국에서 미국 법인장을 미국 하나투셀 미국 법인장을 하고 했었고요. 고전에는 상해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하나투셀 한국 법인장, 저희 하나투셀이 좀 법인이 좀 많고요. 제일 위에는 이제 하나투셀이라고 또 나스닥에 상장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출발 회장이 따로 계시고요. 저는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아시아 및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아와 중동, 한국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쪽에 있어서 솔라 발전소를 개발하고 하고 납품도 하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런 뭔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많이 와 계신데 평소에 솔라 쪽이 궁금하셨다든지 하는 그런 질문도 중간중간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세 꼭지 정도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태양광 산업이 뭐냐, 이걸 짧게 넘어갔습니다.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투셀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이것도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컴퓨터솔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좀 다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또 평소에 질문이 있으신 거 있으면 언제나 편하게 손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원료로서 증거, 웨이퍼, CR 모듈, 발전소를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태양광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폴리실리콘에서 인고 웨이퍼 정도까지 가는 것을 그렇게 시킵니다. 원료 소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간에 인더스트리, 제품, 중간 제품들, 맨 마지막에는 다운스트림에서 주로 이제 발전소를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5가지를 저희가 이제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이제 업에서 밑부분까지를 좀 말씀드리면 폴리실리콘을 녹여서 인곳을 만들고 그리고 반도체 프로세스랑 똑같습니다. 반도체가 처음에 인곳을 만드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길쭉하고 동그란 형태의 인곳을 만들고 네모나게 인곳을 만듭니다. 그 인곳을 잘 잘라서 만든 거를 웨이퍼라고 하고요. 그 웨이퍼는 이제 앞쪽에 도핑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솔라셀을 만듭니다. 그 태양 전지라고 그게 왜 전지를 하냐면 전전지랑 되게 문제니까 전전지는 전기가 이렇게 내성으로 나오잖아요. 태양광 전지는 태양열을 받으면 전전지처럼 양쪽에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을 받았을 때만 이제 전기가 나오면 전지라고 하고요. 그 전지를 한 장만 하면 너무 약하니까 그거를 보통 한 60장이나 아니면 72장 정도를 쭉 72장이나 72장 정도를 쭉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한 판 정도 만들면 전체가 1m, 2m 정도 되는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이제 전기가 나오면 전체 한 250W에서 300W 정도 전기가 나옵니다. 다운스트림 쪽을 말씀드리면 그 다운스트림은 이게 이제
발전소를 개발하고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생산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하려면 땅도 있거든요. 부지도 있고 허가도 받고 그 다음에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허가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 특별히 이제 한전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한국도 그렇지만 각국에도 다 이런 유틸리티 회사들이 있는데요. 전력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전력 회사하고 이제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까지가 되면 이제 프로젝트 전체가 이제 디벨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젝트 마이너싱을 합니다. 돈이 이게 이제 발전소는 하염없이 하나하면 하나가 돈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발전소를 위한 ISO,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라든지 또는 다른 류의 무슨 에너지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들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일단 발전소를 짓게 됩니다. 근데 돈을 모은 과정이기 때문에 돈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큰 이제 돈들이 은행이죠. 결국 은행을 잘 설득하고 그다음에 잘 이제 얘기를 잘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이제 모으게 되죠. 그 다음에는 시스템 구성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발전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전 과정이 이제 다운스트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중간에 어때요? 태양광 이게 전체가 그게 이제 태양광이라는 산업이고 과거에 2010년 전에부터 태양광이 나오는 좀 오래됩니다. 1990년 초반 이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초기에는 공급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태양광 가격이 와트당 5불, 10불 갈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가 2010년 정도를 거치면서 공급 과잉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동산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하나는 그때 뛰어들었죠, 사업에. 그래서 하나가 뛰어들어서 하나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살만한데 그때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2017년 정도까지 56년인데 그리드 페리티라고 이제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 가격이 일반 석유나 석탄 에서 나온 전기 원자력 포함해서 전기 가격보다 싼 시점이 언제냐 그걸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곧 일부 지역은 벌써 와 있고요. 일부 지역은 오고 있고요. 한국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오면 2차 구조조정을 거쳐서 2020년도 되면 업체 재편이 일어나지 않을까 봅니다. 태양광 산업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저 까만 길 여기 보면 제 밑에 코올이라고 있잖아요. 석탄 발전소가 지어지는 양인데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 보셔야 될 그룹입니다. 아까 이제 전님도 말씀하셨지만 석탄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석유가 전기를 생산하고 석탄이 전기를 생산하는 시대는 이미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도 되면 거의 석탄이나 석유 이런 데는 거의 없어질 것 같고요. 그것을 빠르게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생재생 에너지가 대체할 거라고 봅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노란 게 이제 태양광인데요. 태양광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요 발전 원별 단가인데요. 석탄이 2014년 정도까지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쌌습니다. 가스도 물론 쌌고요. 태양광은 좀 비싼 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석탄이 비싸지는 것, 왜 비싸지는 건 어떻게 사실은 석탄에서 나오는 탄소에 대한 각종 규제, 세금, 석탄의 탄소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 사회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석탄과 가스는 높고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한번 처리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수백 년 지나가도 처리가 안 되고 어디다 버려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고요. 태양광은 지금 상당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간 내로 이런 것들을 부수고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제 태양광 시스템 가격이 과거에는 4불, 와트당 4불이었는데 지금은 대략 1.5불 밑으로 와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1불까지 이미 와 있는 지역들도 이미 있습니다.
폭력 처벌과 큰 결함이 떨어집니다. 하나 요거는 뭐 전체 내용 중에서 요거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신재생 에너지가 그에 대한 뭐 공장이라든지 뭐 발전소 있고 이러는 거에 사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2009년 10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8기가와트 정도 시장에 출발합니다. 2009년에. 기가와트라 그러면 1기가와트가 이제 1000메가와트죠. 그러니까 7,800메가와트 정도 되는 거예요. 2009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5년, 작년에 한 55기가와트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6년은 한 65기가와트 정도라고 보이고요. 내년 후년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 정도 성장 속도는 한 연간 한 20% 이상 성장되는 건데, 이런 거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른 류의 산업에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든지 다른 이런 산업들을 보면 1년에 어떤 거 성장이 떨어지거나 성장이 1%, 2% 이런 게 있는데, 솔라 쪽은 아직도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성장이 한 10%, 20% 이상 가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별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15년도에 중국이 제일 컸습니다. 중국 시장이 16기가라고 되지만 통계를 뽑는 쪽에 따라서는 18기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 20기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 피부로 느끼는 건 한 20기가 정도 됩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 굉장히 보여서 국가가 좀 하나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가장 현재로서는 세계 시장 이용을 했고, 일본이 한 12기가, 13기가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보통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산지가 한 80% 됩니다. 한국은 산지가 한 70% 되잖아요. 일본도 별로 평평하거나 빈 땅들이 별로 없는 국가입니다. 사람도 많고 조용조용하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13기가 정도를 기억했습니다. 한국은 얼마쯤 되냐면 0.7기가 작년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한일의 그 경제의 격차는 한 3배 정도라고 가도 한국에서 실제 지금 지어야 되는 거는 한 5기가 이렇게 지어야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상황은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업부라든지 나머지 이제 정부부처라든지 이쪽에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그런 점은 좀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표시를 많이 작년에 세우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한 3기가 정도 됩니다. 2기가 맞고요. 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3기가, 올해 5기가, 내년 한 7, 8기가, 한 10기가 정도로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고 있고요. 인도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쯤에도 한번 들어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 7기가 정도 되고요. 올해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올해 늘어나고 내년도에 좀 줄 거다. 거기 일본에서 미국에서 주던 순간적인 보조금을 줄이면서 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작년 말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걸 5년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입니다. 내년 한 7기가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시장이죠. 지금 한 3기가 0.3기가 정도 하고 있는데 16년에 2.4기가, 17년에서는 또 한 3기가, 5기가 너무 빠르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터키도 작년에 막 시작되는 시장이라서 거기도 한 250메가 했는데 올해 이미 커지고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한 2기가를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인데요. 여기도 지금 동남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FIT 제도 같은 거를 필리핀은 갖고 있죠. 베트남도 이제 정부 주도로 FIT를 수개월 내로 한다는 지금 소문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조만간 또 FIT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거 후진국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솔라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 앞서가는 이런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십니까? 슈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슈셀은 지금 한화그룹 과거 2010년도에 저희가 그 중국에 있는 솔라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하나솔러, 지금 하나투셀에 된 전지의 이제 그 회사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솔라를 시작한 이유는 과거에 이제 2009년, 8년 정도에 그 맥킨지하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거기서 3가지 정도 향후를 끌어나갈 정도를 골랐습니다. 거기 한 가지는 태양광, 한 가지는 나노 산업, 많이 들어오시죠. 세 번째는 바이오. 3가지를 갖고 있는 저희가 당시에 거의 비슷하게 한 몇천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태양광은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스펙이 없고요. 나노 산업은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한 매출 한 몇천억에. 바이오는 저희가 좀 하다가 좀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약간 좀 허들이 있고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너무 적었는데 하여튼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태양광을 저희가 그래도 남들보다 상당히 빠르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12년 돼갖고 저희가 또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 미국에 있는 어떤 벤처 투자들을 하고 어떤 거를 인수를 하기도 하고 중간에 있는 그 원룸 패널이라는 원룸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솔라시티랑 모델이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솔라시티가 1등하지만 얘네는 저희가 인터넷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등 정도 하는 이제 솔라시티랑 같은 모델이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태는 그닥 잘 되지는 않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큰 힘을 얻은 게 2012년 말에 저희가 이제 큐셀을 인수를 했습니다. 큐셀은 과거에 독일 회사였는데 독일에서 이제 좀 너무 투자를 방만하다가 좀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서 아주 성공적으로 변신을 시켜서 하나큐셀이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달고 전시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2014년 말에는 이제 큐셀과 처음에 중국에 있던 솔라원 두 개를 합치면서 하나큐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큐셀로 값싸게 선정된 회사고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합친 이유의 제일 큰 거는 사실 이래요. 중국 회사, 지금 이제 태양광을 산업을 보면 중국 회사가 거의 탑 티어들, 탑 1, 2, 5, 3, 4, 5 이런 거 해서 최고 회사들은 다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선약별로는 다 중국 회사들인데 저희도 이제 물론 공장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있었고요. 원가가 굉장히 쌉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제품들이 워낙 싸잖아요. 굉장히 싸고 저희 이제 생산을 하면서 항상 그게 느껴졌어요. 이거 원가는 좋은데 너무 품질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큐셀이 인정이 된 건데 큐셀 큐자가 퀄러티라는 뜻이에요. 큐셀인데 이걸 이제 만들었던 분이 독일에서 한 90몇 년도 만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셀에 아까 말씀드린 대목 반 조그만 거 거기에 셀인데 셀이 이제 자동차를 보면 엔진 같은 건데 셀이 튼튼해야지 태양광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셀에 엄청난 투자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셀에 대한 그걸 저희가 연구해서 그 기술을 중국 공장에 접목을 하고 독일에 있어서 갖고 있었던 좀 원가가 높지만 품질이 좋은 거를 중국에서 이제 배웠던 원가 절감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원가 만들어드리고 그 기술들을 다 합쳐서 이번에 충북에 금성하고 진천에 1.5기가 된 공장을 졌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다 녹아 있는 게 진천 기술이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셀하고 모듈 같이 해서 한 5.5기가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최대 슈퍼고요. 저희가 마켓 시어로는 아까 작년 시장이 55기가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그게 5.5기가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말레이시아에 하나 있고 시동에 있고 중국에 있고 잘 말씀드렸듯이 충북 진천 공장에 있습니다. 가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머물리진 않고요. 5.5인데 또 조만간 아마 더 증설을 하든지 해서 계속 지속적인 마켓시어를 늘려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증설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한국이 좋은가? 중국에서 할까? 말레이시아 할까? 아니면 제 상부
가는 곳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각 국가의 어떤 정책이 우리한테 도움을 더 많이 줄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어디다 지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라는 곳은 어떨까? 한국 기업에서 좋지만 하여튼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정부에서도 상당히 뭔가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좀 보여주셔야 저희도 한국이라는 국가를 또 선택하기가 되게 쉽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저희 이제 자랑하자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퀄러티입니다. 가장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다른 솔라 업체들보다 품질이 가장 우수하고요. 그 왼쪽 제일 밑에 있는 그 이상한 그림 같은 게 뭐냐면 포턴이라는 잡지인데 저희랑 관계없는 잡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서 이제 그 평가 중에 하나의 피셀이 가장 좋다 이 평가를 받았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엔지니어링 정원이 돼서 저희가 이제 기본의 기술은 독일 기술입니다. 독일의 기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이런 거를 가지고 지속적인 기술력과 품질을 다른 제품들을 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엔지니어링 정원의 오버를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연구원만 독일에 한 200명 있습니다. 이게 민간 연구소로는 세계 최대고요. 아까 프라우너커에서도 있는데 프라우너커는 그런 연구소에서 최고다 맞죠. 근데 민간 연구소에서는 저희가 크게 연구원들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이제 기자한테 저희가 말씀드린 솔라 셀과 모듈을 만드는 제조뿐만 아니고 저희가 발전소를 개발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세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로부터 저희가 한 1.4기가와트 정도를 개발하고 건설해서 실적이고요. 현재 저희가 했던 것 중에 EPC나 오퍼레이션하고 메인터넌스 이런 류의 것도 한 2기가 이상을 저희가 실적입니다. 체계화된 퀄러티 게이트를 도입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공사할 때마다 퀄러티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주 잘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건설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과거에 했던 그런 과거 실적들입니다. 중간에 이제 유럽에 있는 회사들, 포르투갈도 있고요, 터키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한국, 일본, 등등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전체 사례 보시면 한 1기가와트 이상 정도의 개발 실적을 이거는 저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향후에 얼마 정도의 수주를 내가 지금 했고 앞으로 먹을 거리가 얼마나 갖고 있냐는 건데 현재 전체적으로 한 4기가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비율로는 보면 미국에서 한 1.4기가 정도가 있고 라틴 아메리카 쪽에 한 600메가, 그다음 유럽하고 미들이스트 쪽에 전체 300메가 정도 있고요. 400메가. 아시아 패시픽 쪽에 나머지 한 2기가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4.4기가. 이거는 올해 내년 수년 정도에서 저희가 실제 공사에 들어갈 그런 예정. 여기까지 하나 실제 소개고요. 이거 지금 우리가 며칠 얼마나 잡는 1기가를 모듈로만 하게 되면 요즘 한 600억 원 정도, 7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분산을 하게 되면 1기가면 한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매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5기가를 이제 작년 올 초까지 해서 진천 운영까지를 지었으니까 모듈 매출 및 EPC 매출량을 다 합치면 올해는 한 5조 원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아까 2010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매출 5천억 막 그랬죠. 이미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매출이 한 10배 정도 큰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 이 속도를 계속 아마 유지할 계획입니다. 말씀 감히 드리면 3년, 5년 후에 되면은 몇십 조 이렇게 하는 훌륭한 회사를 키워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요.
솔라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전체 유틸리티급의 솔라 발전소입니다. 큰 거. 크게 뭐 사막 지역에 1메가 또는 10메가 이 정도를 지어서 그거를 전력 회사에 파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는 큰 유틸리티급 사업이라 저희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게 하는 겁니다. 지붕에 올리는 사업.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택용 사업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지붕 위에 올려서 그 집에 사용되는 전기를 대신 내가 발전해서 내가 쓰는 이런 류의 사업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중간에 있는 약간 조금 큰 규모로 해서 공장 위에서 내가 공장을 운영할 때 공장에서 좀 쓰는 이런 정도 생산지 정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베란다 태양광 뭐 무슨 아파트 옥상에다가 뭐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정부에서 막 뭘 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고 옥상이 넓을 것 같잖아요. 올라가서 한번 시대에 보시면 올라가 보신 적 있어요? 아파트 옥상 올라가 보면 이렇게 옆에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은 항상 이렇게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까? 오전하고 언젠가 비슷한 거. 난간 좀 대충 빠집니다. 다. 아니면 난간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중간에 뭐 굴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굴뚝이 또 이제 나름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를 지기 때문에 대충 굴뚝 올라가는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빼고 나면 소가 끝을 때가 얼마 없어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봐도. 만약 이 건물이라도 굉장히 건물이 좋잖아요. 넓고 올라가서 한번 설치되나 걸 보면 안 올라가시거나 필요 없이 뭐 크게 넓지 않아요. 굉장히 뭐 조그맣게 설치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더욱이 이제 주택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주택에 내 베란다에 설치를 해봐야 뭐 설치될 데가 없고 아파트에 한 1층에서 10층 사시는 분들은 뭐 항상 언젠가 그림자가 있으면 설치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집들이 예쁘잖아요. 때문에 한국 어려워요. 그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거 좋은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그때 이제 전현님하고 오늘 아침에 오늘 여행님께서 한국에 뭐 좀 좋은 거 없겠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미국에서 있을 때 들어보면 이런 개념이 있는데 커뮤니티 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국에 적용된다면 주택용 시장을 좀 대체해서 한국같이 좀 특이하게 아파트가 많은 이런 나라에 적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고 그럼 전현님께서 발표 한번 해봐야 된다고 공부가 아니군요. 커뮤니티 솔라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집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를 가정했어요. 자기 집에 설치했어요. 내가 전기를 예를 들어 500kW를 썼다 한 달에 내가 생산한 전기가 뭐 300kW라면 500에서 300을 빼고 200kW 정도에 되는 전기 가격을 계산하자 주시면 그게 일단 내 집에 올렸을 때 개념인데 얘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넷미터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생산한 거 빼기 내가 사용한 거 빼기 생산한 거가 그만큼 이제 그 비용을 전기 가격을 내는 거죠. 전기를 그걸 넷미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커뮤니티 솔라는 뭐냐면 내 집에 짓지 않고 커뮤니티가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 단지 옆에 큰 공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 짓습니다. 내 집이 아니고 또는 상당히 떨어진 곳 여기 보면 이제 동일 변전소 또는 유틸리티 범위 내인데 어떤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한전이 다 하잖아요. 모든 유틸리티 한전 전체 전기를 한국당 어디든 하나를 짓습니다. 크게 져서 그거에서 발생된 전기를 내가 생산한 내가 집에서 사용한 전기에 넷 미터링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직접 집에다 짓지 않더라도 크게 봤을 때 내가 마치 내 집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 같은 똑같은 것을 적용을 하는 이런 류의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솔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원자력 발전소, 큰 발전소들을 생각해보면 유틸리티급 발전소, 1기가짜리 발전소를 어디선가 짓고 그게 송전 라인을 타고 집까지 오고 소비자는 따로 있고 생산자가 다르고 이런 류의 이제 세계에서 분산형으로 점점 와서 이제는 내 집에서 생산된 거 내가 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간 단계 정도로 우리가 공동으로 솔라를 생산해서 거기에 자기 비율이 있어요. 1% 전체 생산 1%는 예정비가 있는
공동으로 생산해서 거기가 자기가 생산된 전기의 공동으로 생산된 전기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내가 쓴 전력에서 차감하는 그런 류의 이제 그 개념이고요. 아마 한국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많은 지역에서는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말씀을 1, 2, 3, 4 이거를 말씀드렸고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구매를 하든가 뭐 대여를 하든가 이렇게 지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자기가 생산된 전력에서 구매나 자기가 하고 자기가 쓴 거에 만큼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전력 요금에서 그 차감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청구되는 대학을 돈을 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처리가 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전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전체 내가 1000kW를 썼는데 태양광에서 800을 썼으면 800을 빼고 200만 전기요금을 내는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비해서 내가 내 집에 짓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쌉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큰 설비를 짓고 땅에다 짓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지금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또 내가 돈을 벌을 수 있고 안 수 있지만 그런 데에 대한 자금 부담은 줄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를 어떤 또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관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개발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 왜 다른 류의 개발하는 솔라 발전소를 개발하는 다른 류의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첫 번째는 부지를 확보하고, 두 번째는 전체 자금 조달을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잘 봐야 되고, 전력 판매 계약을 개인하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정과 같은 전력회사하고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입자들의 요금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 방안을 만들지 이런 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맞는 가입자들을 모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요거 생산되는 크레딧을 좀 차감할 수 있는 차감을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거를 가입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나머지는 일단 나머지 이제 운영하는 거죠. 세금도 내고 그 다음 수입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데요. 요거는 예를 들면 여기 왼쪽 위에 서부터 말씀드리면 솔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해서 좀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커뮤니티 솔라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뭐를 하게 할 거냐. 처음에 돈을 내서 아까 1%라고 했잖아요. 전체 짓는 거에 1%만 내서 1%를 먼저 받아서 그냥 할 거냐 아니면 돈 어디 딴 데서 구하고 계속 자기가 쓴 만큼 얼마씩 차입을 시켜갖고 거기서 이제 매달 얼마씩 받을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좀 구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보시면 밑에 바로 그냥 REC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갖게 될 텐데 REC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utility REC를 팔아서 일부 자원을 조달할 건지 아니면 각각의 지금 가입된 사람한테 REC를 줄 건지 REC를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각 가입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내가 이제 전체적인 요걸 하고요. 그래서 요걸 들고 가입자 및 아까 말씀드렸던 유틸리티 회사, 한정 같은 회사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급소 확대가 용이합니다. 지분이나 땅을 내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나는 전세야. 전세 사는 사람이면 전세 사는 사람이 이거를 옛날에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올릴 수가 없는데 전세 사는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꼭 솔라를 사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입을 해서 매달 얼마씩 내는 걸로 경비가부터 물론 싸죠. 얼마쯤 내는 걸로 해서도 참여가 가능하고 가입과 탈퇴가 용이합니다. 내가 집에다 지으면 20년 내지 25년은 계속 생산이 되잖아요. 여기는
언제든 가입을 하고 상황대에서 이제 집 이사 간다 그러면 탈퇴하고 이사를 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가입과 탈퇴를 논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도 기회가 제공이 되는데 각 지역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 지역에 따라 지역공개.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단위의 사업 모델을 가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지으면 뭐 조그마한 하나만 있지만 이거는 대규모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설치, 인허가 받는 거, 그 다음에 그 개통이 연계하는 거, 전체 전력량이 연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하고 메인터넌스 하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집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쌉니다. 발전소 부지도 이게 누군가가 이제 크게 해서 같이 협상을 해서 보기 때문에 발전소 부지의 단위가 부지도 감소를 하고요. 단위 전력 생산량이 중요합니다. 집에다 설치할 때는 자기 지붕이 운이 좋게 남향으로 잘 돼 있고 태양하고 잘 맞으면 잘 설치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삐딱하게 나가는 서남향 이렇게 있고 지붕도 한 30도 각도는 좋은데 그쪽을 안 맞거나 이러면 이제 아주 태양광을 크게 뽑아낼 수 있는 만큼의 전력을 흔들지 않지만 이건 어차피 내가 땅에다가 설치하려고 때문에 상당히 추적화된 형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전력 생산량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회사 입장에서도 관리 대상이 자기 집에다 지금 수만 가구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사이트에 넓게 해서 하나만 관리하면 되니까 전력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관리 발전 대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솔라 프로그램이 이제 크게는 왼쪽과 오른쪽 이건 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하여튼 내가 타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인프로를 내가 타서 그걸 탄 거 갖고 이제 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하지는 않고 초기로는 안 되고 그냥 계약만 하는 거죠. 내가 얼마 정도 앞으로 매니저가 어떤 형태로 해서 IP 통은 되고 그래서 계약 베이스고 내가 같이 가느냐. 그런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과 공통점도 있는데 태양광을 공동분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어떤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아파트 단지다, 여기 계신 분들이다, 아마 태양광 너무 좋아, 그러면서 좋아, 우리 태양광 같이 해보자. 다 모여갖고 이제 업자를 불러서 야, 너무 비싸니까 좀 싸게 해줘, 일부 싸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태양광을 낮추는 태양광을 공동구매하는 이렇게 해서 모여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grup도 있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전력 선택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또 선진국에서 좀 하는 건데, 과거에 이제 태양광이 좀 비쌌을 때, 요즘은 좀 아니지만, 비쌌을 때, 일부 사람들은, 야, 내가 좀 비싸더라도, 전기값이 좀 더 내더라도, 태양광에서 생산된 거를 나는 얻고 싶어. 이거는 이제 한전한테, 쪽지 같은 거 하나 주는데, 거기에 석탄에서 하는 거 할래? 아니면 태양광에서 나오는 거 할래? 체크를 하게 됐어요. 태양광에서 체크하면 돈을 좀 더 내지만 태양광에서 하는 거를 받게. 그렇게 하고, 결국 이제 딱 그걸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돈이 이제 태양광을 하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가서 혹시 슈퍼 가면 종이에다가 싸드릴까요? 아니면 비닐로 봉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전력 생산을 어느 전력을 내가 생산할지를 체크하기 위한 이런 이제 태양광 전력 선택제라는 것도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다른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내가 전체 발전소의 1%만 갖고 뭔가를 움직이면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1%를 할 때는 내가 사용한 전력에서 1%를 차감하는 거로 해서 그게 이제 크레딧을 주는 거가 이제 커뮤니티 소라를 하면 크라우드 펀딩은 그건 아니고요. 전체 그냥 누군가 큰 사업자가 만드는 태양광에 전체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식을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갖고 그거 갖고 단위를 생산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익을 배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기존에 이제 태양광에서 이런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커뮤니티 솔라라는 걸 간다 그러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장점들을 상당히 추출해서 가는
그런 이제 그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솔라는 현재까지 크게 발전이 많이 안 됩니다. 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것은 상당히 새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냥 과거에 오래된 개념은 아니고 또는 이제 오래됐더라도 지역 따라서 어디는 이거를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고 미국 역시도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그 발전사라는 세상의 속성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지 않고요. 남이 그 사업에 들어와서 뭔가 자기 땅에 들어와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좀 거부감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한 13개 정도에서 커뮤니티 솔라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빠른 속도로 지금은 퍼질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91개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1.8기가 커뮤니티 솔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좀 더 공부하신 분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고요. 좀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가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솔라 가든 팔러시트라는 게 법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요. 모든 데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산한 자리에서 내가 써버린 게 아니고 생산은 다른 데서 하고 마치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생산한 것처럼 그러니까 차감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나 아니면 그 전력회사에서 용인해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상당히 없어지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보시면 2메가로 제한하는 데 있고 연령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걸 보고 있고요.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2메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20메가로 제한을 하고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집에서 보통 쓰는 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한 500메가에서 1000메가 쓰시니까 500kg에서 1000kg까지는 안 쓸 텐데 그래서 500kg 쓰시라고 치면 2메가다 이러면 내용이 하는 거죠. 20메가다 이러면 또 그런 상당히 어떻게 쓰는 야에 따라서 조금씩 더 다르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보통은 아닙니다. 이게 킬로 아워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씁니다. 2메가가 되더라도 보통 한 단위 500메가 이 정도쯤은 충분히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왼쪽 밑에 샘플 빌리라고 하는 건데요. 전기요금은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매수에 자기 전기요금이 한 50불, 얼마냐면 한 5만원 정도, 한국 돈으로 5만원 정도를 내고, 이때 이제 요금과 기타 세금 등등을 내면 한 10만원 내는 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요건 이제 어디 금액이냐면, 아리조나에서 있는 아리조나에 투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투싼에서 하는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되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커뮤니티 솔라를 가입하면, 프리미엄을 좀 내고 태양광 전력 구매 이제 전체 600 중에 전체 800 소비하는 가정에서 600kg 정도를 600kg 정도를 커뮤니티 솔라에서 구매했다고 생각을 하면 커뮤니티를 내는 요금이 한 50불 정도 되고 기타 전력 비용 등등 해갖고 이제 커뮤니티 솔라에서 가입하지 않은 만큼 쓰는 거를 좀 더 내고요. 11불 기타 세금도 좀 내고 한다 그러면 전체 납부할 요금이 한 10만원 정도 씁니다. 이거 일반보다 높잖아. 그런데 이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아리조나 같은 경우가 약간 전력 요금이 싼 지예요. 미국에서 대략 지금 비슷합니다. 커뮤니티를 가입하면. 근데 커뮤니티 솔라를 가입해서 한 20년 간다 그러면 전기 가격이 매년 오르는 걸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0년간 보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절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이걸 만약에 캘리포니아 쪽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는 전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캘리포니아 사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전기 가격이 킬로와트당 300원 정도 이상의 정도 되게 비싼 건데요. 그런 데는
초기에 커뮤니솔러를 가입하자마자 자기가 뭐 평소에 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그걸 내고요. 아리조나가 미국 내에서도 전격이 싼 주라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도 이 정도로 된다 그러면 다른 주에서는 뭐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커뮤니티 솔라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제도가 풀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내가 생산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있지 않는 내 인터라고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전기 계량기 안쪽에서 내 집에서 일어나는 내가 생산하고 내가 쓰고 하는 사실은 그것도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쓰는 전기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 아실지 모르지만 내가 집에서 선풍기를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일부러 내가 코일 말을 감아서 선풍기를 만들어서 집에 쓸 수 있냐? 못 씁니다. 못 쓰게 돼 있어요. 전기는. 그건 꼭 항상 어디 가서 허가를 받고 한전이라든지 에너지 관리, 에너지 평가나 이런 쪽에 가서 허가를 받고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솔라는 허가가 돼 있는 그럴 수 있게. 근데 그 안쪽에서 이제 쓰는 내가 생산하고 쓰는 그 전체에 대해서 일단 지금 그까지는 허가가 돼 있는 거고 그 밖에 나의 계량기 밖에서 내가 만들어진 전기를 내 계량기 안에서 사용된 전기와 차감을 시켜주는 그게 일단은 가장 큰 법적으로 제일 큰 허들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이게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아까 한국 같으면 이제 한전 전체를 갖고 한국 전체를 전기로 관할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서 서너 개의 전력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전력회사들의 안쪽 또는 자기 동네에 있는 변전소 안쪽에서만 한 4미터 바뀌더라도 그 규모를 커뮤니티를 짓고 차감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거기까지만 허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경기도 분당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 솔라만 차감을 해줄 건지 아니면 전기를 예를 들어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 놓고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내가 내는 전기값을 차감을 하게 줄 건지 그거를 또 정해야 됩니다. 내 미터 안쪽이냐 내 변전소 안쪽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유틸리티 전기 회사가 하고 있는 바운더리 그 안쪽이냐 그거를 정해서 그거 법제화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이제 솔라 커뮤니티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법 정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말씀하신 첫 번째 사용은 허용이 돼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각 주마다 다르게 정하고 네,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간단하게 제가 본 게 이거인데요. 동일 건전소 내 또는 유틸리티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전소는 이제 전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동네에 보면 건전소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크게 되어 있는 거 또는 이제 더 큰 넓이가 건물이 있으면 건물 자체도 그런 건전소가 있는데 건전소 범위에 보통 만 가구가 있다면 만 가구 범위 내마다 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만 허가해야 되는 주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PG&E가 거의 캘리포니아 반 정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전체 장악된 그 내에서 아무 데나 설치하면 이거 차감하게 해주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다 법들이 다른 50개 국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요, 여러 광역단체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를 표방하고 이제 공약
낙하를 한 광역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왔는데 전라북도 광역선거에서도 이제 그런 공약이 있었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생활동단지에 750만 평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한 후보가 커뮤니티 솔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 전라북도를.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그 참모들이 판전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은 원천적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가 있는지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이 커뮤니티 솔라가 진행되기 위해서 결국은 뭐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또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랄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곧 있을 그 2018년 그 지방선거에 또 숙명적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는. 그래서 그런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법이 안 돼 있고요. 심지어 한국은 지금 아까도 뭐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이제 에너지 태양광 관련된 뭐 정책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꼴찌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뭐 신재생의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도 뭐 OECD 꼴등이고 전체적으로 뭐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적자를 한다고 해도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고칠 법이 많고요. 네, 항상 뭐 저희도 있다 보면 뭐 정부에서 이런저런 뭐 고칠 것을 내봐라. 항상 매수가 뭐 아무 뭐 액션이 별로 없고 그냥 알아만 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미국에서도 뭐 나름 또뭐 그 사업을 키우겠다 뭐 계속 발표를 하시지만 실제 그거에 맞는 뭐 CM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맞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아직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 아직 뭐 갈 길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노력은 꽤 많이 하시는 건 같아요. 요즘 또 이제 그 산업부에 장관님 바뀌시면서 또 산업부 쪽도 많이 푸시를 하고 뭔가 좀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으로 뭐 빨리 해봐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이거저거 다시 알아보고 이런 거는 많지만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여기 다 와 있는 이런 노력 같은데요. 이런 류의 어떤 민간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주도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외부에 있어서 우수 사례들을 보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도 됐지만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환경운동 연합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태양광 이런 쪽이니까 이런저런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얘기는 이거는 태양광 이런 걸 봐서라도 미지의 후보라든지 이런 것을 옥석을 가려서 환경운동 같은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나름대로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면 그런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총선도 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전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이런 자발적인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KBS 저희 재단으로 문의를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 발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메일 주소나 명함을 남겨주시면 발표 자료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솔라를 주제로 좋은 강연을 해주신 최문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은 앨런 머스크를 해석하다입니다. 강연자인 아주자동차대학 한준규 교수께서는 하이 경영성적인 CEO와 트리스 기술경영연구원 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자동차 튜닝사업연구소 연구위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준규 교수님은 자동차 산업을 연구하시던 중 앨런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요. 이에 본격적으로 앨런 머스크를 연구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앨런 머스크 강연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발표를 해주실 한준수 교수님을 박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게 계속 그 평행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사실은 K밸리지, S밸리지 에너지 쪽을 신사업 쪽에 상당히 전념을 하고 있는 전하진 의원님,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지금 아마 여기에 석유화학공, 자동차, 또 아마 에너지 쪽, 우주항공 쪽에서 혹시 오신 분이 계신지 한번 있으면 항공 분야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석유화학공원에서 오신 분 혹시? 자동차, 그러면 이제 에너지 쪽에 좀 저는 항공,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항공에 거의 한 28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는 그 아주 자동차 대학에 지금 창업 쪽에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앨런 머스크도 이 비즈니스를 사업을 세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엔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지배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과연 기업을 영위하는 오너와 전문 경영인의 그 관점이 어떻게 따라서 그 기업의 생존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앨런 머스크를 해석하다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목차는 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꿈과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진행하다 보면 아까 솔라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태양광 수출 관련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그 다음에 기존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특히 석유화학 부문에 그 업체들이 상당히 좀 담력단체로 작용을 하고 있죠. 물론 대통령까지 그 정책을 바꾸는 그러한 것입니다. 향후에 아마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그 아픔이 있는 가운데도 미래를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앨런 머스크를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그렇지만 향후에 어떤 그 삶의 그 방향이 상당히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정화를 위해서 준안정, 불안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주 자동차 대학에서 간단히 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협력 개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협력에 클라우드 포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 보령에 있습니다.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지금 한 1000명입니다. 전문대학인데 1학년 500명, 2학년 500명입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여러 가지 그 협력, 산업협력 관계나 그 다음에 공간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앨런 머스크를 접한 지는 저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화학 부문에 있다 보니까 신사업 부문에 있어서 사업 검토를 한 5조짜리 실제 검토도 한번 해봤었고
물론 이제 2년간 그 협상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일본, 유럽, 중국, 나중에 이제 중국 쪽에도 사실은 실제 합자 회사를 한 4개 정도 설립한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앨런 머스크의 생각이 어떤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가로서 기업을 영원히 존속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 그 방향 측면에서 좀 관점을 좀 보았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하여튼 상상력이 상당히 풍부한 그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성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역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했지만 사실 뭐 정부의 기자랑 똑같습니다. 미국, 유럽, 나중에 제가 실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에서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사람은 결국엔 비전과 실력, 그 다음 실력을 겸비한 그러한 CEO로서 이 시대에 아마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전략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다음에 이제 상생 전략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인간 중심 전략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그 노력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상을 현실화하는 사람, 지구의 엉덩이를 가는 사람,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은 인터넷, 우주, 에너지 쪽에 상당히 접목을 하고 있었으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시키다 마음 먹었다.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엔 어떤 사업을 여기 하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이 없었다라는 그 측면.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독학을 해서 그 부분을 섭렵하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 10이라는 그 7이라는 숫자와 142라는 숫자가 있는데 10의 의미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걸로 생각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공부한 사람. 그 다음에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42라는 숫자에 대해서 혹시 질문 대신에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물을 준비 안 해왔는데 마치면 이제 선물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 마음을 조선하니. 예, 맞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얘기인지 마음 보세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에브리엄 링컨이 40세 이상이 되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결국엔 책임, 그 역할을 충분히 한 앨런 머스크를 소개하는 자리가 돼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사고는 어떤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부터 가능하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까 뭐 지역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로 가면 풀려야 할 레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산지역, 즉 금강지역도 역시 인프라 여건이 통역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여건이에요. 근데 지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를 익사이팅 시켜서 그 커뮤니티,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들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이 생각을 이분은 가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가능성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면서 중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이러가 안 된다면 통역을 통해서 된다면 그 사람은 노력을 더 많이 해요. 이게 바로 기업가들이 어떻게 보면 갖춰야 될 하나의 모습가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싱킹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디자인 싱킹 개념도 약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미 아시다시피 1972년에 남아공에서 태어났고 사실은 펜실베니아 쪽에 캐나다 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펜실베니아 펜스테이트에 편입을 합니다. 나중에 박사학위 진행하다가 바로 한 3일 만인가 그 학교를 때려치고 이제 또 계속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야. 근데 보면은 2012를 그 사촌 동생하고 95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엑스닷컴을 99년에 스페이스 X 사실은 우주 항공 쪽도 상당히 어려운 그다음에 자동차, 솔라시티 이 양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옆에 보면은 아이언만의 가치는 지금 한 16억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이상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제2의 스티브 잡스로 그렇게 좀 궁금합니다. 결국엔 인식을 못할 뿐 대변혁의 시대에 서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세계를 전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빨간색으로 보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분야는 앨런 머스크는 이 분야를 공략을 했던 것 같고 스티브 잡스는 잘 아는 분야를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페이팔 매각을 통해서 15억 불의 돈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1억 7천만 불을 우주 분야에 1억 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문에 1천만 불. 대기 부문에 한 7천만 불.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려보자.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금속으로 요새 이제 서울에서 뉴욕까지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앨런 머스크를 좀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예전의 그 가치가 시간, 무게중심의 가치, 무게중심에서 공간, 관계, 경쟁, 이제는 가치의 무게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 밸류 중에 이가 그 가치를 추구하려면 에너지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게 풍력 에너지가 됐든 태양 에너지가 됐든 본인의 에너지가 됐든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가치를 구글에 메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인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인정을 해줬는지 한번 보십시오. 식사를 마치고 그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 내가 오늘 버스에 치인다면 전 재산을 앨런 머스크에 기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불가능한 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 에너지, 풍력 에너지 지역들도 한국에서 아직 익사이팅 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앨런 머스크를 한번 좀 만나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좀 한번 안배를 해주셔서 이 K밸리에서 전화된 누구를 모시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에너지 쪽에 솔라 에너지 특히 이제 전기 에너지 이쪽 부분에 그러한 기회를 좀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혹시 계신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를 상상해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만들기 있고. 그다음에 그 양반은 비전을 미래에 좌우되는 세 분야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우주, 청정 에너지. 인터넷 집 설립은 1900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내각에서 엑스닷컴을 설립한 후에 결국엔 페이팔을 이베이에 내각합니다. 이 15억 불에 앨런 머스크가 받은 전 재산 아까 1억 8천만 불을 우주, 자동차, 에너지 쪽에 인풋을 합니다. 현재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 부문에 있어서는 스페이스 X 2002년에 설립합니다. 물론 나사와 16억 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죠. 미국이 러시아에 특히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우주 항공에 결국 이제 군사공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챌린저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모든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됩니다. 국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 상태가 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솔라 에너지의 방향성은 맞지만 한국에서 과연 입지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한국에서 500만 대를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 국내에 150만 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계에서 한 10%, 12%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 들어오다 보니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자동차는 1억 대의 지금 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배우시면 몇 프로 정도 됩니다. 현재 이 땅에서는 하여튼 노력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그 프로젝트가 민간 기업에게 전도되는 그 시점에 앨런 머스크의 그 상상하는 그 관점하고 일치가 돼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총 12회에 걸친 우주 운송 계약을 진행합니다. 상당한 어려운 그 다음에 첫 로켓 발사를 2010년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개발한 무인 드래곤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회사 설립 후 10년 만에 입증이 됐습니다. 프로분이 됐습니다.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 앨런 머스크에서 만드는 비행선이 아닙니다. 보잉사, 로키드 마틴, 기타 가장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말을 남기죠. 앨런 머스크는 경쟁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갈 뿐이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 중에 이 엣지 부분에 보면 이게 바로 자동차 경량화 부분의 CFRP, 카본이다. 카본 플라스틱입니다. 카본 플라스틱. CFRP, 카본 파이버 플라스틱. 카본 파이버 글라스 파이버 플라스틱. CFRP, 리인포스트 플라스틱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소재 분야도 상당히 진행이 돼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태양광 개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부분에서 이 양반이 펠콘이라는 그 용어를 정합니다. 그 펠콘 하면 그 우주 발사체를 쏠 때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액체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주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 탱크가 몇 개냐? 처음에는 하나, 둘, 셋,
F9까지 F9 그 연료탱크로 상당히 그 추진체가 발전이 돼 왔겠죠. 결국엔 저 화성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역시 우주 항공 부분에도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피트롤링 비즈니스 쪽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자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해서 가격 변동의 달라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은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항공 쪽이 있지만 거의 10년 롱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수익성 통합적 개념을 보게 되면 거의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 보잉사, 나중에 타이 뭐 등등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특히 이제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CBO하면서도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비즈니스다. 그 다음에 향후에 스페이스 마켓은 로켓 쪽으로 익사이팅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 메시지만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 워터스타를 설립을 했고, 보신 바와 같이 로드스타 처음에 첫 작품을 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3단계 전략을 쓰죠. 국가 전략, 국가 전략, 저가 전략. 그래서 이제 유명 그 배우들, 나중에 그 TV를 한번 보셨겠지만 문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 상장을 2010년에 하게 됩니다. 2012년에 모델 S, 주행거리 한 400km, 최고 속도는 200km.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전 측면에서 보면은 모델 X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 가격은 물론 성능, 안전성, 그 다음에 핸들링, 스타일링 등에서 기존 가솔린 차량보다는 더욱 우수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했고, 마케팅 전략은 아까 1단계, 2단계, 고가 전략, 중가 전략, 그 다음에 저가 전략,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지만, 2012년 7월부터 출고한 그 차량이 거의 한 6,500대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13년에는 한 22,000대, 14년에는 한 4만 대 정도, 15년, 16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기차 부분으로 익사이팅을 시키려고 해도 결국엔 기존의 석유 화학업체, 기득권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정치권세요. 여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속도 가속 여부가 좀 달라질 것 같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EV 마켓 측면에서는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단 지금 규제 부분에서 법적 규제에서 정부 자금 또는 인센티브가 제거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완전히 풀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한 면들을 아마 다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의 시련이 있는데 우주 발사선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골드만 삭스의 3호도 실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국에서 대출, 이것도 상당히 불가능한 게 시점이 있었고, 가입하고 계속 미래 가치를 확인시켜주지는 않지만, 약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약속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로, 에너지, 기타, 인베스터들이 상당히 투자를 꼬리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차 판매한 부분들의 그 적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대적인 또 조직에게 정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과의 갈등, 그 다음에 특히 언론의 그 추천 보도에 의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이 사람 생각이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정말 살아야 한다.
중간 낮은 이익 채택하고 단기 장기적 접근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특유의 그 특심을 가지고 그 시도를 넘겼던 것 같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다. 비즈니스 디벨롭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정말 깊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로지 실패를 통해서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테슬라 나랑 솔라스틱 현생 2006년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3차 투자 설명을 통해서 4천만 불을 또 땡기는 작업. 한쪽에 어려움이 있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살아야 하는 또 4차, 5차 투자 설명을 통해서 계속 시드머니를 팽창시키는 그런 측면입니다. 경영자의 본분은 미래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현재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눈앞에 은퇴의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미래를 향해 에너지를 하는 방향성을 주는 그러한 주를 능력이 있었다. 그런 면을 좀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메시지를 주면 엄청난 부와 행복한 경험이 공전에 안 된다면 뒷면에는 잊고 싶을 정도로 강렬한 고통이 점점점입니다. 성령이 생겨 있었다. 이것을 성령이 정신합니다. 여러 일부 우려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위에도 불구하고 미 저널리스트 회의적인 글을 기고하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행하는 이 계획을 실현한다면 당신은 $1,000, 실패한다면 내가 $100만 국경없는 회사에 기부하겠다. 결론은 된 일이 1,000불을 앨런 머스크에게 주었습니다. 현재는 현재입니다. 미래 부분에서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를 상정해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었다. 나머지는 그냥 좀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부분에서 포스트카, 로드스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프로세스가 빠른 전기를 만들어보겠다. 두배 기존의 가솔린보다는 2배 효율을 얻고, 그 다음에 파격적인 배터리.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기존에 나와 있는 배터리 수출 몇 개, 6,900개를 다발로 묶어서 전기차를, 로드스타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문제나 해양열 발전, 탄소 저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략적인 재료를 많이 하고 M&A 등을 통해서 본인이 없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공부를 통해서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퍼스트 스페이스 부분은, 우주항공 부분은 나사의 커다란 등록,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를 계약을 하고, 물론 이제 비용 감각이 기존에 나사는 없었어요. 보통 우주에 발사체를 한 대를 쏘려면 2억 5천만 불 이상입니다. 미니멈 무조건 5천만. 근데 이 친구 앨런 머스크는 1,500만 불에 하겠다. 그 계획을 나사 측에 공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한 5천만 불 정도 수준으로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구형성 우주개발 이쪽에 번영을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를 우리가 한번 테슬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세계 자동차는 거의 한 1억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환경 자동차는 보시는 숫자가 한 174. 거기에 전기차는 거의 수십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전기차 FEV 한 19만 대 정도. 근데 지금 우리
국내 현상은 어떻습니까? 5기업 만든 이번에 전기차 나왔죠. 1999년 GM 수준인데, GM 수준. 1999년에 GM 수준. 그걸 가지고 엄청 광고를 좀 해주죠. 물론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죠. 테슬라는 레버뉴가 20억 불씩, 3년에 20억 불.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은 한 23%. 15년은 어떠냐? 40억 불의 레버뉴를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한 23%. 근데 아직도 그렇죠. 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산이 지금 81억 분입니다. 81억. 그 중에 그걸 환산하면 1000%에다가 700% 떨어졌어요.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부채비율이 낮아질 거냐? 올라갈 거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이 부분을 좀 익사시켜서 KB리지가 결제하면 아마 전기 테슬라가 와서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테슬라에서 주는 메시지는 지적 자산권을 오픈을 해요. 지적 자산권. 인프라를 지금 확충하는 게 엄청나게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솔라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에서 설명합니다. 스크를 완전히 오픈하면서 왜 스크를 오픈했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친구는 스크를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고적으로 테슬라 주가 포트폴리오 부분은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이제 인프라 확충 부분이 있어요. 현재 좌측에 보는 부분은 현재 충전소입니다. 확대 계획이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실 겁니다. 왜 이 인프라를 구축을 누가 하냐? 바로 테슬라가 합니다. 세계 인프라 그 원대한 꿈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파이낸셜 스프링스 이거에 의거해서 유럽이나 올라가냐 이 부분이 다운이냐 업이냐 아마 제 입장으로는 미국 외에 유럽, 아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국가에 지금 팽창 전략을 여기 좀 굉장히 근사하죠, 그죠? 슈퍼 차리스테이션. 나머지 그 일렉트릭 비클 쪽에서는 핵심 3대 트렌드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그냥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혼자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십을 강화시켜야 돼요. 무조건 파트너십 경쟁자. 그 다음에 밸류체인 우리 사실은 뭐 이쪽 태양광 하고 있지만 우리 로우 머티리얼 쪽에 지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란에서 아마 실리콘 폴리스킨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술력도 전부 다 해외에서 종속되어 있는 자체 개발을 하지 않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러한 부분은 우리 차 대표님께서 계속 좀 더 보강해서 사업을 펼쳐주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 쪽, 인센티브, 실용시장, 구매력 이 부분에 상당히 전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측면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솔라에너지 부분 쪽에서 보면 여기서 뭐 이미 앞쪽에서 다 계속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 측면의 메시지 하나입니다. 근데 어디에다 과연 솔라 에너지 위치를 잡아야 될까가 포인트를 빛이 가장 효율성이 있고 괜찮은 여기 약간 그 노란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금 거점 이게 그 지금 솔라시티에서 그 로케이션 위치 설정을 굉장히 잘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데 솔라시티 역시 13년도에 내보니까 지금 1억 6,400만 불 뿐이 안 돼요. 15년도에 4억 불. 이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미국에서도 4억 불 수준이 안 돼요. 솔라시티. 이것을 매번 익사이팅 좀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프라핏이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도 계속 지금 355%에서 인베스트를 하다 보니까 730%까지 올라갔고 앞으로는 더 투자 유치를 지금 해야 되는 그게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국제 유가하고도 반드시 연동이 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농담이지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솔라비니스 드롭된다. 그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힐러리가 되도록 좀 기원을 해주시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KBD에 전화 좀 주목해서 왜냐면 이 사업을 살려야 되잖아요. 제대로 바뀐 기업가들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저 주가는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아까 저쪽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465불까지 지금 아마 올라오는 것 같고 지금 솔라시티가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한 27불 정도. 여러분 백세가 하겠습니다. 역시 이쪽은 익사이팅 될 수밖에 없다. 그 측면을 좀.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예전에 그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페인의 재성에너지 아베론고아의 사례가 있습니다. 55억 유로의 매출, 순이 2억 유로 매출. 이 회사 끝났어요. 왜? 정부에서 주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런 것들 다 걷어버리니까 역시 지금은 미약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좀 집중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태양광 시장에 바로 있다. 소금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주도해야 된다. 아마 아까 차례님 말씀하셨고 청년분도 아마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엔 정부, 정책, 규제, 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이 기업에서는 테슬라하고 솔라시티하고 공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솔라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솔라 에너지 쪽도 희망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마켓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제대로 훈련된 그 운영팀을 운영해서 아마 한다면 물론 이제 정부의 규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신흥시장의 성장, 이 모바일리티에 대해서는 뭐 계속 갈 것 같고 환경 정책의 심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파트너십 강화, 밸류체인 성장, M&A 쪽 이 부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주 항공 쪽은 그냥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분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여튼 정부에서 그 계약을 해줍니다. 또 그 화성에 우리의 삶의 상당히 높아진 우리 인류들을 위해서 행성을 탈출하는 그런 계획을 좀 우리가 좀 그게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160명 정도 2005년에 2010. 근데 13년도에는 한 3,000명. 현재는 아마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 수준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주 발사체를 올렸을 때 나사, 이 정말 뛰어난 나사, 재사용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못해요. 재사용.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저는 또 동영상이 좀 없어서 좀 약간 그런 데 있는데 이 로켓을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까, 재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그 파일럿 테스트를 했어요. 몇 미터까지 42m까지 흘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그 솔라 에너지는 좀 현재는 안 좋고 좀 이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마 또 다른 상상을 해서 시연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의 그 지속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이쪽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원가 절감 부분에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사에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 비용이 2억 5천만 불이라고 하면 2,500만 불에 자기네들은 충분할 수 있다. 그러한 잔재를 좀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입증을 해서 다시 지금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우주선을 어떻게 재사용하느냐 이 부분만 좀 입증이 된다면 더 아마 비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동안 좀 기다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정리된 그 화면을 지금 정리를 좀 해놨고요. 사업 정리를 하면 결국엔 바로 기업가 정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상상력, 비전, 이 천재성을 반드시 겸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는 인터넷, 우주, 그 다음에 이쪽 에너지, 청정 에너지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기업가가 좀 많이 나타나기를 좀 바랍니다. 결정 도전 시도.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는 역시 21세기 선대의 CEO가 아니었나. 근데 가장 중요한, 지금 세 가지입니다. 기업의 생명력, 기술력, 그 다음에 관계력, 의사 결정력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그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면 좌측이 고객입니다. 좌측. 우측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나의 가치가 어느까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가치가 없으면 보세요. 찾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혼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고객을 위해서 분발을 해주신다면 공연할 수밖에 없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한테 마무리 이벤트를 좀 하겠습니다. 1355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겁니다. 이미 아마 자료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앨런 머스크도 역시 사람입니다. 일과 삶을 어떻게 균형하고 싶으시냐. 이 바로 무엇인 거예요. 삶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죠. 균형. 지금 앨런 머스크가 미인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요. 앞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해야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집중하여 대상을 주셔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꿰뚫어보고 원리까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그랬어요. 우주공학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다. 결국엔 아는 만큼 본다. 우리 같이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 K-밸리에 속한 솔라에서 한화의 서대표님 그런 사업의 체계를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결국엔 이 사람이 바로 허브크레인입니다. 현재 이 자리로 협상 테이블에 와 있는 네, 네, 앨런 머스크를 해석하다라는 주제로 좋은 강연을 해주신 한준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팁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저는 뭐 없으신 걸로 알고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 마지막 멘트에 정치를 유면한 가장 큰 국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 대상자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보면 안 되는 우리 저 케이벨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안을 받는 게 앨런 머스크하고 좀 다음기에 강의하는 실제로 좀 감별을 좀 회의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전하진 의원이 미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전하진 의원님의 방문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WG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앨런 머스크를 해석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주신 한준수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쏘아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WG 포럼은 이곳 국제교육원에서 매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있을 예정입니다. 4월에도 포럼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4월 포럼 주제는 첫 번째로 공유경제가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준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전하진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앉으신데 다음 4월 포럼에는 WG가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안 계시니까 하시는 걸로 저희끼리 정하고 다음 달에 꼭 셋째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밸리 재단과 WG 국내외 사업을 함께 진행할 WG 사업과 제휴를 희망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저희 K밸리 재단에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WG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